자, 그럼 신문 하시죠.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에는 지하 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이 있죠. 네. 앞으로 상황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인은 1998년 6월 1일경부터 2003년 2월 25일경까지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조정관으로 근무했죠. 네. 당시 공군 대령이었고요. 네. 증인은 2003년 3월 20일경부터 2008년 2월 23일경까지 공군 준장 및 소장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 근무했죠. 네. 다음에 2006년 2월 1일부터 2008년 2월 23일까지 대통령 비서실 위기관리 비서관을 겸직했고요. 네. 지금은 현재 대학교에서 소방방재학과 학을 강의하고 있죠. 네. 증인이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현재 국가안보실의 업무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담당했습니까? 현재의 국가안보실과 당시 NS 사무처 업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대체로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죠. 네. 그 상황실은 증인이 근무할 당시에는 국가안보 종합상황실로 불렸습니까? 네. 그 청와대는 2003년경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처 업무와 역할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기관리센터를 설립했죠. 네. 그 상황실은 그 외부 공격 시 대피 공간으로 그 전부터 사용되던 청와대 지하 벙커를 그 리모델링해서 2003년 6월경부터 운영되었고요. 네. 증인이 2003년 2월경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초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 지휘 감독에 따라 국가위기 상황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시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했던 국가안보 종합 상황실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규정 내용에 입각해서 그런 기능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 대통령 훈령이 살아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추적을 못했는데 현재 상황실이 운영되는 걸 보면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운영 규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은 그 근거가 아닙니까? 위기관리 기본 지침도 일종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실의 역할은 여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해서 정보를 분석 판단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지시하는 것이죠. 전자 부분은 상황 정보의 취합, 분석 판단까지는 맞습니다만은 어떤 지시사항을 직접적으로 수행한다고 하기는 약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거는 그러면 상황실 자체의 역할은 아닙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정보를 취합하고 판단하고 상부나 주변으로 보고 전파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고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이거는 저희 일이 아니었고요. 상황실 일이 아니었고 체계 구축에 관한 일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위기관리센터 차원에서 대응하는 거는 상황실 옆에 있었던 기획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은 국가위기 발생 시에 대통령의 지휘부 기능을 하는 장소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전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씨는 이 안보실 또는 이 상황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는 취지로 이렇게 여러 차례 진술을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당시에 증인이 근무했을 때 당시와 지금의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인 기능이 달라진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과거에 저희가 수행했던 기능과 역할, 더 크게 대통령의 역할을 달리 생각해서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상황을 상정을 하면 그 필요한 그 장비와 기능, 물질적 토대였던 상황실 기능을 갖고 그 기능을 안 한다는 것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증인이 근무할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기획팀과 상황실로 나누어져 있었죠. 네. 기획팀과 상황실의 임무는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예, 기획팀은 그 당시 그 정부 들어서 최초로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시작했던 국가 위기 관리 업무를 위한 국가 관리 체계를 기획하고 관련 업무를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했고, 동시에 어떤 국가적 차원의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황실과 함께 위기관리 센터 차원의 위기 대응 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상황실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365일 연중 무휴로 24시간 상황 근무 요원이 상주하면서 3교대로 비상근무를 하는 체제죠. 네, 그 증인도 주말 야간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출근을 했습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뭐 정도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네, 뭐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까? 재난관리,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는 밖에서 민간 국가위기관리 연구소라는 걸 설립 운영하다가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도 있었고, 또 일반 공무원으로서 파견 나와 근무했지만 5년간 지속적으로 위기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그 전문성을 어느 시점서부터는 평가받은 직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인이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선박 침몰 사고에 대처한 적도 있습니까? 네. 어떤 것이 하나만 소개를 해주십시오. 2004년 11월 또 바로 이어서 2005년도 1월 연이어서 발생했던 우리나라 화물선이었던 바이섬호라는 선박과 파이오니어 나야라는 그 화물선 선박이 북한 수역을 운행하다가 그 악기상에 조난당해서 구조 신호를 발령을 했고, 그 구조 신호 SOS 신호를 받은 해경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그 대응 상황을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그것이 북한 수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은 과거 이전부터는 없었습니다. 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 그대로 팔짱만 끼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다급함에 고민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전통문을 보내서 우리 함정이 직접 그 해당 수역으로 들어가서 수색 구조 작업을 할 테니 그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전통문을 보냈고, 그거에 북한 당국이 반응을 해서 우리 해경 5,000톤짜리 배가 직접 해당 수역으로 들어가서 수색 작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단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 춘항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대형 재난도 포함되죠. 네. 2003년 2월 18일 192명이 사망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확대 개편되면서 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도 새로운 유형의 국가위기에 포함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 규정은 2003년경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고요. 2004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네. 증인은 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제정도 주관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재난 대응과 관련한 기본 방향과 취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위기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를 정부 문서로 규정을 했고, 그 국가 위기는 어떠한 유형이 있다는 것도 33개 종류를 선정했으며, 또 개개의 국가 위기 또는 국가 재난에 대해서 정부 또는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별로 기술해 놓은 것이, 정립해 놓은 것이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입니다. 그러면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상 위기 또는 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까?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라고 기술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당시에 상식적으로 국가 재난, 국가 위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그것이 정무적이든 정치적이든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핵심적인 내용에는 변화가 없죠.
이후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드릴 수 없겠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근거로 그 정부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그다음 위기 발생 시 관련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관련기관이 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한 278권이 있고요. 그다음 위기 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단위기관의 행동 절차를 기술한 현장 조치 실무 매뉴얼 2339권이 있는데 이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즉 이는 대형 선박 사고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근거로 대규모 인명 피해 선박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위기 또는 재난에 관련된 여러 기관의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는데 관련 기관의 업무와 역할을 미리 규정해 놓은 이유는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이 업무 영역에 다툼과 혼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업무 조정이나 협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것이 배경입니다. 예,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10회 본문 생략하겠습니다. 10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11항입니다. 그 2007년경 당시 상황실에는 10개의 전자상황판이 있고 국내 22개 주요 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그래픽 상황 정보가 전자상황판에 그대로 표시되었죠. 2007년도 그 이전이었던 위관리 상황실이 건축되었던 2003년 6월서부터 그 10개 상황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때부터 가동됐습니다. 군, 경찰, 소방본부 등에서 입수한 정보가 곧바로 상황실로 전달되었고 상황실은 그 정보를 전자상황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예,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현황, 그러니까 위치나 속도, 선박 재원 등을 전자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실시간은 아니었고 그 선박 관련 시스템 중에는 대략 한 15분에서 그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2시간까지 이 시차 지연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설정을 바꿔주면은 한 15분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상황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예 그렇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선박에서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 그다음에 해양안전 종합정보 시스템 GCOMS라고 하는 것이죠. 네, 당시는 GCOMS라 맞습니다만은 GCOMS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아마 VMS라는 명칭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GCOMS로. 내용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은 그 배에서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가 다른 어선, 다른 배에 포착이 되고 또 그 포착된 그 신호 정보가 상황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다른 배를 거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공중을 나르고 있는 비행체를 레이더로 잡아서 그것을 화면에 시연하는 시스템처럼 바다에 떠 있는 선박 항체를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떤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화면에 시연하는 건데 그것을 관리하는 아마 VTS라든가 해사 운항 관리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VTS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마 VTS부터 시작해서 그 상부 그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실 전자 상황판에서는 이 선박들이 이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에 의해서 발송되는 신호에 의해서 점으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이 꺼졌다. 운항 중인데 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예,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런 선박 사고가 발생을 하면 특히 긴급 상황, 화재라든가 해적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선박 내부에서 발생이 되면 선장이 그 이제 조타실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고 그 버튼을 누르면 저희 상황실에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어 갖고 탐스였던가 그 시스템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소리와 함께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와 동시에 하트라인이라든가 유선으로 이 해수부나 해경 상황실로부터 일단 통보를 받게 되면 그 신호라든가 그런 유선 통보를 받게 되면 상황 보고를 받게 되면
화면에 그 시스템을 그때 이제 확대해서 시연을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 나타나는 걸 갖고 이제 보조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때 그게 안 나타나는 상황이다. 예, 그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쉽게 판단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라든가 해당 기술 기관한테 아마 묻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세월호의 AIS 신호는 그 4월 16일 당일 2014년 4월 16일 9시 46분에 소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상선들도 그 신호를 포착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근처에 있었던 둘라에이스호 등이 그 신호가 꺼졌다라는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9시 46분이라는 게 그 세월호의 선장 선원들이 탈출한 시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끈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자상황판에 표시된 선박 표시를 클릭하면 선박명이나 선박의 속도, 진행 방향, 재원, 선원 정보 등도 모두 볼 수 있습니까? 네. 또 상황실은 또 도로에 설치된 그 CCTV 영상도 볼 수 있죠. 뭐 주요 도로에 한정이 되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황실은 그 서울 주요 건물 옥상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도 화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실 경면에는 4개의 TV 그 모니터가 부착되어 있어서 TV 방송도 원하는 방송 채널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실은 군, 경찰, 소방방재청, 행정부처 등 뭐 해양경찰청은 물론이고요. 국가 핵심기관들과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네. 가령 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장과 직접 통신할 수 있죠. 이 한 라인을 통해서요. 일상적으로 해수부 장관하고 한 라인을 저희 상황실에서 한 라인을 이용해서 통화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일단 뭐 일반적인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시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라인이라는 것은 상황실과 상황실을 연결해 주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가항서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나옵니다. 상황실은 비행 중인 항공기, 그다음에 바다를 운항하는 선박과도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가 있죠. 네. 어떤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합니까? 이런 시스템, 저희 그 상황실에 들어왔던 22개의 실시간 상황 정보와 그것을 운용하는 기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공군의 작전사령부 안에 있는 그 관제센터가 있을 텐데요. 거길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선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실은 가령 이제 세월호가 6,852톤인데 이 정도 규모의 세월호와도 당연히 통신할 수 있는 거죠. 네. 한라인 통화 내용 및 통화 내용은 모두 기록되고 저장되죠. 제가 재임하던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렇게 장비를 구축해서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마항 생략하겠습니다. 10상황입니다. 해양경찰청 본청 상황실에 선박사고가 접수 또는 보고되면 청와대 상황실도 곧바로 선박사고 소식을 알 수 있습니까? 모두 그럴 수는 없고요. 선박사고의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해수부의 상황을 보고했던 그 현장 말단 기관에서 또 판단해서 해수부 상황실은 보고하고 저희한테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6의 날을 먼저 묻겠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2014년 4월 16일 9시 5분경에 세월호가 침몰 중이다라는 상황보고서를 작성해서 해양경찰청, 해군, 제3함대 등에 전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되는 게 맞죠? 네. 15항입니다. 소방 119 상황실에 사고 소식이 접수되면은 상황실의 시스템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것도 소방 119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에서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저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2014년 4월 16일 당시 8시 52분경 단원고 학생 최덕하 군이 그 119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포 해양경찰청과 3자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금 기울었다, 뭐 침몰 중이다, 뭐 이런 취지의 서로 3자 간 통화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 소방 119 상황실에서부터 출발한 정보가 청와대 상황실에도 도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6항입니다. 상황실은 군, 경찰,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사고 발생 관련 보고를 받죠. 네. 그 항공기 또는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소식을 인지한 부서는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희 상황실 운영 규정 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에 근거해서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실에 국가 위기 또는 재난 상황이 보고되면 대통령까지는 어떻게 보고됩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형태의 보고 방식이 있습니다. 긴급한 국가 위기라고 한다면, 재난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것은 일단 유선 보고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유선 보고, 대통령한테 보고는 1차적으로 상황실에서는 제가 안보실장, 제 위에 안보실장한테 유선 보고를 하고, 특히 재난 분야는 안보실장이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안보실장한테 이 부분을 제가 직접 대통령 부속실 또는 수행비서한테 직접 보고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청와대 내부 직원한테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또는 바로 정확한 통계 수치라든가 상황도, 그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어떤 서면 보고서가 시간과 함께 작성되면서 보완적 의미로 이제 보고가 또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겠죠. 예, 18항 생략하겠습니다. 19항입니다. 그 청와대 상황실에서 청와대 다른 부서의 상황을 전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사고 발생 소식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상황 전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이건 위기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기관 등에 대처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상황 전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 청와대 내의 상황 전파는 평소에 업무별로, 그러니까 그 상황 유형별로, 수준별로 그룹핑을 해서 그 수신자를 평소에 A, B, C, D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그 발생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바로 그 대상 그룹한테 문자 전파를 하게 됩니다. 20항은 줄여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자 상황 전파의 경우에 청와대 내부 시스템에 등록된 업무용 휴대전화로 발송되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국가안보실 상황실은 9시 24분경에 청와대 내부 직원들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에 대해서 상황 전파를 했습니다. 세월호 473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 위험 있다. 이런 그 상황 전파를 하는데 확인 중이라는 상황 전파를 하는데요. 이 소식을 대통령 수행비서, 부속 비서관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네.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대통령께 유선이든 어떤 경우든 직접 그 대통령을 대상으로 문자라든가 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부속실, 수행비서,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 계시던가 심지어 해외 순방 중이다 이런 경우도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대통령 직접 전화기를 대통령한테 말씀드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부속실이나 수행비서한테 하게 됩니다. 그 문자 상황 전파를 대통령한테 이제 대통령의 업무용 휴대전화로는 문자 상황을 전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문자 상황을 전파하기 이전에 대통령한테는 유선 보고가 되기 때문에 문자 상황 전파를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이 직접 휴대전화를 예를 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어떤 띵똥했다 그걸 보고 이럴 그 상황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수행비서한테 전달하거나 또는 부속 비서관한테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전달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움직인다. 네,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직접 유선 전화로 부속실 수행비서한테 전화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 게 좋겠다. 혹시 또는 알고나 있어라. 대통령이 그거에 가서 하문을 한다거나 하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알고 있어라. 이렇게 전화로 보통 같이 알려주게 됩니다. 예. 21항은 줄여서 묻겠습니다. 다시 A씨는 생략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은 2014년 4월 16일 9시 30분경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이렇게 상황 보고를 합니다.
승선 인원 474명의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 위험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내용의 상황 보고서를 이제 전파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황실 입장에서는 안보실장에게 구두로 먼저 보고를 하죠. 네. 그러면 대통령한테는 이런 상황에서는 알려야 됩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유선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속실이나 수행비서한테 얘기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거기서. 다항입니다. 전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씨는 4월 16일 9월 9시 19분경 세월호 사고 소식을 인지하고 약 41분 동안 피청구인에게 보고할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고 지금 그 서면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를 서면 보고로 하는 상황은 위기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랑 생략하겠습니다. 망, 방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2항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실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됩니다만은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미사일이 탄도냐, 뭐 단거리냐 이거에 따라서 그 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이런 미사일 대체로는 그렇습니다. 예,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의 경우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는 이유는 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결과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사후 대책을 논의하려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사후 대책 성격의 회의가 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473명이 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중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은 대통령으로서는 즉시 상황실로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뭐 수석 비서관회의 또는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실은 대통령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국가가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한 모든 그 시스템을 갖춘 것이 청와대 위관리 상황실입니다. 예, 군, 경찰, 소방방재청 등의 총 역량을 위기극복을 위해 동원하고 관련 기관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결국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예, 25항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21시 51분경에 청와대 관저에서 외교안보 수석으로부터 천안함이 서해에서 침몰 중이다라는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긴급 외교안보 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보고받은 지 19분 후인 22시 10분경 상황실에 도착했는데 증인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 상황과 관련한 타임라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항,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26항입니다. 증인이 근무할 당시 지금의 국가안보실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보정책실장이었습니까? 네. 예. 그 안보정책실장이 대통령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해 어디로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몰랐던 경우가 한 차례라도 있었나요? 제가 안보실장의 그 일과를 바로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모두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황만 지금 말씀하신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근무할 당시 안보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소재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 생각에 안보실장 정도면 대통령의 일일 일정, 주간 일정, 주요한 일정은 대부분 다 그 일정을 공유하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고 필요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른다면 하신 부속실이나 수행비서를 통해서 즉각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청와대입니다. 예, 라항까지는 다 답이 나왔습니다. 27항입니다. 증인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청와대 관저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 본관과 관저는 거리가 약 500m 정도 되죠. 도보로 네.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네.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려면 방문해도 된다는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출입합니까? 근데 통상 그 전화로 부속실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제가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그러면 확인해서 문제 없으면 바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가 되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과 그다음에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이 청와대 관저로 출입하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다릅니까? 지금 말씀드릴 땐 기본 그 작동 방식 또 통과 방식은 같습니다. 누가 들어가든 간에. 다만 수석이라든가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개인 공용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예, 마항과 28항은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29항 생략하겠습니다. 30항입니다. 30항 줄여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증인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